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66번째 공자와 공자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자와 공자학원은 전혀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키백과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을 한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영어로는 콤푸시우스라고 그러는데 기원전 551년에 지금의 산동성 곡부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도에 나타나 있죠. 그의 이름은 구이고 자는 당시 성인을 부르는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와는 동시대 이야기고 소크라테스보다는 약 100년 남짓 앞서는 그런 시대에 중국의 춘추 시대가 있었는데 춘추 전국 시대 할 때 그 춘추입니다. 이 춘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숭양홀이라고 하는 지방 귀족의 서자로 태어나 정식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다 어머니도 실명을 한 상태라서 어려운 처지에 살았어요. 이 결과 공자는 어려서부터 곤궁하고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15살에 결혼을 하여 그 다음 해에 모친을 잃어버리고 2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공자에는 특별한 선생은 없었고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주나라의 노자를 꼽고 있어요. 공자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대가 돼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학교를 설립할 만큼 그의 두뇌와 또 그의 활동력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게 배움을 청하는 제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리하여 그 수가 훗날에는 3,000명을 넘었다는 기록입니다. 공자는 정치에도 인정을 받아 30세에 이르러 관리로서의 지위도 얻었어요. 그러면서 공자의 인망은 해를 더할수록 거듭 높아져 52세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및 외교관도 겸직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공자의 정치관은 법보다 덕으로 백성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라서 세상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벼슬을 버리고 14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중국 전체를 열국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교육자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일륜, 제례, 학문, 예절, 점술, 심지어는 잡기까지 총망라한 내용을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10사람 정도 되는데 이들을 공문십철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다가 공자가 그의 나이 73세에 고향에서 죽자 제자들이 그를 장례를 치룬 후 스승이 남긴 말씀들을 모아서 논어를 저술합니다. 논어는 인간이 취해야 할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과 예로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나이 15세의 학문은 뜻을 품고 30에 이름을 내고 40에 남에게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얻었고 60에 기가 순하여졌고 70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더라 하는 그의 인세의 반추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성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문화 대혁명 때 그런 공자에 대한 섬김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문화혁명이란 중국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모택동,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정책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홍위병이라고 하는 이런 청년 운동원들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중국의 자본주의적 사람,
또 재산, 그 다음에 지식인, 심지어는 국가기관까지 죽이고 탈취하며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던 그런 10년간의 폭동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공자의 그 인과 예의 정신은 중국 공산당에게 악의 표상으로 규정되면서 상당수의 공자의 유적이나 문화재, 서적 등이 홍위병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그 후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세계의 패권 야욕이 생기자 마땅히 세울 것이 없으니 그렇게 두드려 부셨던 공자의 유적과 문화재도 복원시키며 공자를 다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자를 세계의 인물로 선전하며 전 세계에 공자 학원을 세워놓고 공자를 가르친다고는 하나 그보다는 중국 제일주의를 알리는 데 주력하며 공자의 사상 자체도 당연히 왜곡하여 심지어는 감첩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 공자 학원 500개 이상과 공자 학당을 포함하면 약 2,000개 이상의 그 공자 학원에 관계되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는 이 공자 학원을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며 이것에 대한 경각과 그 다음에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공자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사상을 종교화한 것이 유교입니다. 동양에서는 사서 삼경을 유교 경전으로 삼으며 종교로 보고 있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대체로 영어로 컨푸시아니즘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의 사전적 해석은 The Philosophy and Teaching of Confucius, 즉 공자의 사상과 가르침으로 보며 종교로는 보지 않고 있죠. 여기서 컨푸시우스가 공자입니다. 그럼에도 서양에서도 공자의 가르침을 높이 사서 공자를 4대 성인으로 인정하며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사상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이를 국가의 큰 디딤돌로 여기어 소중히 여겼죠. 한국은 이 유교를 공자의 사상과 불교로부터 오는 사상적 요소를 받아들여 한국에 맞게끔 흡수, 구비하여 발전시킨 것이에요. 이 유교 사상이 한국에서 정치, 종교, 예절, 학문 등의 기초를 다지며 민족 정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교는 유능한 국가 관리를 양성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술로서의 기능을 굳건히 하여 이로 인해 전국에 향교, 서원, 서당 이런 유교 학교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이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향교 이런 데서 안 배웠어도 그런 말들을 가깝게 보고 들으면서 유교 내지는 공자와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과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편안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중국 학자들이 유교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의 학자들과 문헌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산동에 있는 무시 사당이라는 곳의 벽화가 우리나라 역사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 벽화에는 하늘의 천재 환인과 하늘과 땅 사이의 운사, 풍사, 백설을 다스리는 환웅의 활동과 또 지상에서 농경 수렵을 다스리는 단군을 자세히 표현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또 산동성 사람들도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고 백제의 후손인 산동인이라고 주장하니까 중국 본토인들도
우리가 중국을 짱깨라고 얕잡아 보듯이 산동인들을 뭐 산뚱인 뭐 이렇게 부르면서 무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 뭐 신장 우이르나 티베르나 내몽골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 북경과 가까운 이 지역에서도 이런 반중국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고 역사는 사필귀정의 강을 흐르는 물과 같기 때문이죠. 가끔씩은 막히고 휘어지지만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역사도 진실의 바다로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유튜브 Y라는 곳에서 공자학원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한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같이 올려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안에서는 지지고 볶는 것 같아도 희망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지고 볶는 저들도 싸우면서 큰다고 마음은 짜증나고 좀 답답하지만 다 예뻐 보아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 속에서 저들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